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지니어링 마인드셋닷컴의 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전류를 표시하는 기호, 전류 측정 방법 및 사람과 전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는 회로 내 전자 흐름을 말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회로를 같은 방향으로 흘려야 합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데 주로 구리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이는 구리가 매우 좋은 전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구리를 만드는 원자들이 금속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최외각이나 원자가 껍질 안에 느슨하게 묶인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전자는 매우 쉽게 움직입니다. 구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은 매우 쉬워서 저절로 다른 구리 원자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이동은 임의의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여 우리에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연체인 고무로 구리 전선을 감쌉니다. 자유전자가 고무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벽을 제공하고 전선 내에 전기를 가두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여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회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자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램프와 같은 것을 전자가 흐르는 길에 배치하여 전자가 이를 통과해 흐르며 빛과 열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가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데 전압을 가하면 됩니다. 전압은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마치 수도관 안의 압력처럼요.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자가 흐를 수 있죠. 물이 흐르지 않아도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물이 흐르는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가 흐르지 않는다면 전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양끝 사이에는 전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무작위 이동은 전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5V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양전극을 전선으로 연결하면 이제 전선에는 1.5V의 전압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압차는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압의 기본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래의 설명란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회로를 따라 흐르며 램프를 통과해 램프의 빛을 밝게 켤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케이블과 램프는 오직 특정한 양의 전자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수도관이 특정량의 물 또는 특정한 압력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값을 초과하면 수도관은 터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전자가 케이블이나 램프를 통과하면 폭발하거나 불타서 손상됩니다. 우리는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부르고 전류는 암페어 단위로 측정합니다. 줄여서 앰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는 또한 대문자 A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퓨즈에는 3과 대문자 A가 쓰여 있고 이는 전격 전류가 3A임을 의미합니다. 퓨즈의 작동 방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대해 배울 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관습적인 전류와 전자의 흐름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둘 다 전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론인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 전기를 실험할 때 물질 안에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리관을 받아 천으로 문질렀을 때 무언가 이상하고 투명 액체가 축적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유리관을 만졌을 때 작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을 정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리관에 투명 액체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리관을 양극으로 생각했고 유리관을 만진 사람은 이 액체를 더 적게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음극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이 끝은 양극이고 이 끝은 음극이니까 전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액체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조사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론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끝을 양극, 이 끝을 음극으로 칭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전기가 흐르는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으로 이는 관습적인 전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실험이 더욱 정밀해지면서 조셉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선안을 움직이는 이 투명한 무언가는 입자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는 이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조셉 톰슨은 또한 이 전자들은 실제로 반대 방향인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비단천이 사실은 유리관의 전자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자는 사람에게서 유리관으로 흐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셉 톰슨의 이론은 전자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전자 흐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전자는 회로 내에서 양극에서 음극이 아닌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선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공학 공식은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의 답은 이것과 상관없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배터리의 전극 이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관습 전류를 가르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를 모두 소개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우리가 전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회로를 설계할 때 전기 회로 도면을 볼 때마다 항상 이를 무시하고 관습 전류가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학자와 과학자는 전자는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장치의 플러그를 살펴보면 제품의 전격을 알려주는 제조업체의 라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노트북 충전기가 작동하려면 100에서 240V 사이의 전압과 1.5A의 AC 또는 교류 전류가 필요합니다. 교류 전류는 이 기호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충전기는 이 입력을 약 19.5V와 3.3A의 DC 또는 직류 전류로 변환하여 출력합니다. 직류 전류는 이 기호로 표시되었습니다. AC와 D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이며 가정에 있는 플러그는 AC 또는 교류 전류를 제공합니다. 교류 전류에서의 전자는 연속 루프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는 바다의 조수처럼 앞뒤로 번갈아 이동합니다. 노트북과 휴대폰 같은 전기장치는 DC 전기를 사용합니다. 직류 전류에서의 전자는 한 전극에서 반대 전극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AC 전기를 사용하여 발전소에서 마을과 도시로 전기를 운반합니다. 왜냐하면 AC 전기의 경우 변압기를 사용하여 쉽게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장거리 전송 시 매우 효율적입니다. 일부 고전압 DC 송전선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노트북, 휴대폰, TV와 같은 소형 전자장치의 회로판에서 DC 직류 전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DC가 제어하기 더 쉽고 회로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기는 AC와 DC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세탁기를 회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유도 전동기에 AC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설정, 조명, 타이머뿐만 아니라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판에는 DC 전원을 사용합니다. 정류기로 알려진 장치를 사용하면 AC를 DC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죠. 또한 인버터를 사용하여 DC를 AC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파워 인버터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래의 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사람들은 종종 강물이나 바다의 조수를 강한 물살로 말하곤 합니다. 이는 전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강을 강한 물살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듯 전기의 경우에도 많은 양의 전자가 흐르는 케이블은 전류가 높습니다. 강은 특정량의 물이 흐르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 강둑은 터지고 맙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에서 전선은 터지고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제품이 어느 정도의 전류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이블과 램프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회로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산하길 원합니다. 전류계를 사용하여 전류의 흐름을 암페어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암페어를 앰프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죠. 앰프란 무엇일까요? 1앰프는 초당 1쿨롬과 같고 1쿨롬은 대략 초당 624경 2000조의 전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1.5V 배터리로 이 1.5W 램프를 작동시키려면 전류 1앰프가 필요합니다. 즉, 이 회로는 초당 1쿨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램프가 켜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당 약 624경 2000조 개의 전자가 배터리에서 흘러나와 램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초당 흐르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것은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앰프를 사용하는 거죠. 램프의 밝기는 전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압을 줄이면 전자를 밀어내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가 더 적게 흐릅니다. 전압을 높이면 더 많은 전자가 흐르고 램프는 더욱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특정 전압과 전류에서 램프는 타버릴 것입니다. 회로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류가 전류계를 통과하며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를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관 안의 물이 수도 계량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도 전류계를 통과해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전류계 대신 멀티미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멀티미터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 영상 설명란에 멀티미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들 중 하나를 구매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전기공학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 1.5V 배터리와 1옴의 저항을 가진 이 램프를 연결하면 1.5A의 전류값이 나옵니다. 즉, 매초 963경 6000조 개의 전자가 이 전선을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 회로의 구성 요소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 내 전류는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어디에서나 측정할 수 있고 모두 같은 값입니다. 회로의 1옴의 저항을 가진 다른 램프를 또 하나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의 저항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전자가 흐르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전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이 경우 0.75A의 전류값을 얻었습니다. 즉 481경 8000조 개의 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멀티미터로 옮겨도 같은 전류값을 얻게 됩니다. 이제 회로에 1옴의 저항을 가진 두 개의 램프를 병렬로 연결하고 1.5V 배터리를 연결하면 배터리의 양극을 잇는 주선에서는 3A의 전류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램프의 지선에서는 전자의 경로가 나뉘기 때문에 1.5A의 전류값을 얻게 됩니다. 두 램프가 전자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이 경로는 다시 병합됩니다. 따라서 총 회로의 전류는 3A입니다. 두 램프 모두 저항이 동일하여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A의 저항이 1옴이고 B의 저항이 3옴인 경우에는 주선의 전류값은 2A입니다. 램프 A의 지선에서는 1.5A, 램프 B의 지선에서는 0.5A의 전류값을 얻게 됩니다. 램프 B가 더 어두운 것을 눈치채셨나요? 저항이 더 높아 전자가 흐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모든 지선의 전류값을 더한 값은 배터리의 양극을 잇는 주선에 흐르는 전류값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여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항기는 전자가 회로를 흐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항기는 전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회로에 저항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부러진 수도관처럼요. 구부러진 수도관은 물의 흐름에 저항을 더해 흐르는 물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물이 수도관 벽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압력 강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치는 전자가 흐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자들은 충돌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여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이 낭비된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저항기를 살펴보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LED의 전격은 최대 22mA 또는 0.022A입니다. 이 LED를 9V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100ohm의 저항기를 사용하면 전류는 0.09A로 너무 높습니다. 이 경우 LED는 손상될 것입니다. 450ohm의 저항기를 사용하면 전류는 0.02A로 제한값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괜찮을 것입니다. 900ohm의 저항기를 사용하면 전류는 0.01A로 너무 낮아 LED의 빛은 밝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 전류를 측정할 경우 가전제품을 꽂아 측정할 수 있는 꽤 저렴한 에너지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기를 사용하면 전압, 전류, 에너지 소비량과 작동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도구이며 아래의 영상 설명란에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퓨즈는 기본적으로 안에 얇은 전선이 있고 이 선은 특정량의 전류 흐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퓨즈는 3A의 전류 또는 초당 1227경 2000조개의 전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로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손상되어 고가의 전기 구성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회로가 열리거나 끊어집니다. 즉 퓨즈는 방어점 역할을 하며 교체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회로판에 장착된 퓨즈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영국의 플러그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퓨즈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전기 패널에서 회로 차단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로 차단기는 과부하 또는 전기 합선이 발생하여 너무 많은 전자가 회로를 흐를 경우 자동으로 개방되어 회로를 끊는 스위치입니다.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는 회로에 서서히 부하를 더하면 결국 차단기의 전격을 초과하여 전원이 차단되고 회로가 보호됩니다. 이를 과부하 보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최신 회로 차단기의 또 다른 기능은 전기 합선 보호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양극선과 음극선이 직접 접촉할 경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급증하게 됩니다. 회로 차단기는 이 순간적인 전류 급증을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회로를 차단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GFCI 또는 접지 결함 회로 차단기로 불리는 장치가 사용됩니다. 유럽에서는 RCD 또는 잔류 전류 장치라고 불리는 장치가 사용됩니다. 이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전류와 귀선의 전류를 모니터링하고 비교합니다. 돌아오는 전류가 공급되는 전류와 같지 않으면 전류는 회로를 이탈하여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치는 전원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매우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 및 전기공학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화면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마인셋닷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도 저희를 팔로우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